혹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큰 맘 먹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딱 팠는데 그 속이 완전 뭐랄까 순두부 같은 거예요. 질퍽한 진흙 너무 물러서 실험실로 가져갈 흙 샘플조차 제대로 못 들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기발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연약제방공학의 해결사라고도 불리는 독특한 현장시험법, 바로 현장 배인전당 시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이 배인전단 시험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시험 결과를 굳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흙을 시험실로 가져오는 대신에 시험 장비를 흙으로 직접 가져간다. 이 발상이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시험이 연약한 점토 디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데이터, 그러니까 비배수 전단 강도를 알아내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 시험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료를 채취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흙이 어쩔 수 없이 교란되잖아요. 약해진단 말이죠. 이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피하려고 땅속에서, 즉 인시투에서 직접 흙의 진짜 힘을 재는 방식이니까요. 아, 시험 장비를 흙으로 직접 가져간다.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과정을 보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우선 그 십자 모형의 날개, 이걸 베인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베인. 이걸 긴 막대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강도를 알고 싶은 깊이까지 땅속으로 그냥 쑥 밀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 날개를 아주 천천히 회전시킨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시키죠. 바로 그 회전이 측정의 시작인 겁니다. 날개가 돌기 시작하면 주변 흙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어딜 돌리려고 하면서 막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버티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저항하는 힘, 즉 회전력, 토크가 점점 커지는 걸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흙이 더는 못 버티고 싹둑하고 잘려나가는 임계점이 옵니다. 바로 그 파괴 직전의 순간에 필요한 가장 큰 회전력, 자료에서 최대 저항 토크, 즉 Tmax라고 부르는 바로 그 값을 정밀하게 잡아내는 게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 최대 토크라는 게 그 힘을 넘어가면 정말 칼로 자른 것처럼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뭐 고무줄처럼 서서히 늘어지다가 파괴가 되는 건지 그 순간의 모습이 좀 궁금하네요.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칼로 자르듯이 뚝 끊어지기보다는요, 최대 저항점에 도달한 다음에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흙이 가진 점성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다가 구조가 와해되면서 저항력을 잃는 거죠. 아, 우리가 포착하려는 건 바로 그 항복 직전의 가장 강한 힘이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측정한 최대 회전력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베인 날개 규격, 그러니까 날개의 높이 H와 직경 D만 알면 복잡한 과정 없이 곧바로 그 흙의 고유한 강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배수 전단 강도, CU 값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료를 옮기면서 생기는 오차나 교란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직접 잰다. 그렇다면 시료 교란이 없으니까 이게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값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료 교란을 최소화했으니까 가장 실제에 가까운 값이어야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정확해 보이는 값에 이 시험의 가장 큰 함정이자 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우선 이 시험이 왜 그렇게 현장에서 사랑받는지 그 장점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이 있다는 말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좋습니다. 장점부터 보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부 같은 흙 비유처럼 손만 대도 막 으스러지는 연약한 흙의 진짜 강도를 실험실에서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요. 배인 시험은 그걸 제자리에서 측정하니까 그 교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군요. 네, 그게 이 시험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설계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있나요? 바로 깊이별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땅속이라는 게 뭐 균일한 떡이 아니잖아요. 어떤 깊이는 좀 더 단단하고 어떤 깊이는 더 무를 수 있죠. 베인 시험은 1m든 50cm든 원하는 간격으로 시험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땅속 깊이에 따라 흙의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상세한 강도 분포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땅속을 CT로 스캔하는 듯한 정보를 얻게 되는 셈이죠. 깊이별로 강도의 변화를 쭉 스캔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강력한 장점이네요. 뭐랄까, 땅속 지도를 그리는 것 같군요.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까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하던데요. 네, 이 시험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민비, 센시티비티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민비요? 예민비라는 건 흙이 한번 파괴돼서 구조가 흐트러졌을 때, 즉 이겨진 상태가 됐을 때 원래 강도에 비해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아, 베인 시험에서는 최대 강도를 측정한 바로 그 직후에 베인을
빠르게 여러 번 회전시켜서 흙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상태의 저항력을 다시 측정하죠. 아, 두 번 재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얻은 두 강도값의 비율이 바로 예민비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만약 10이라면 그 흙은 한 번 충격을 받으면 강도가 10분의 1로 뚝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공사 중 진동이나 작은 충격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위험한 흙이라는 걸 현장에서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료 교란도 맞고 깊이별 데이터에 예민비까지. 와, 이건 뭐 거의 만능 시험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장점만 있는 기술은 잘 없더라고요. 자료를 읽으면서 역시나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땅속에 작은 돌멩이라도 하나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식자 날개가 그냥 걸려서 부러지거나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이 시험의 명확한 어떤 실용적인 한계입니다. 자갈이나 모래 입자가 섞여 있으면 날개가 회전하다가 그 입자에 딱 걸려서 실제 흙의 강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저항값이 측정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은 오직 순수한 점토나 실트 같은 그런 세립토 집안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죠.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한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정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 드디어 그 함정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이 시험의 가장 큰 역설은요. 시료 교란을 최소화해서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로 이 시험이 실제보다 흙의 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보다 더 강한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과대평가요. 아니,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교란을 안 시키고 제자리에서 재는 건데 오히려 실제보다 강하게 나온다니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 속도의 문제예요. 베인을 돌리는 속도가 분당 6도 정도로 아주 느리긴 하지만 실제 자연에서 제방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하중을 받아 무너지는 그 속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죠. 아, 그렇죠. 이렇게 파괴 속도가 빠르면 흙이 순간적으로 실제보다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측정이 됩니다. 둘째는 흙의 이방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이방성이요? 네, 흙은 마치 나뭇결처럼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보통 수평 방향보다 수직 방향이 더 강한데요. 베인 시험은 날개의 옆면, 즉 수직 파괴면하고 윗면, 아랫면의 수평 파괴면의 저항을 동시에 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활동 파괴가 일어나는 가장 약한 면의 강도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그렇군요. 시험 방식 자체가 가진 뭐랄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보다 강한 것처럼 일종의 착시를 일으킨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만약 그 과대평가된 값을 그대로 믿고 제방을 쌓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르웨이의 전설적인 공학자죠. 비에룸이 등장합니다. 비에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아주 독특한 접근을 해요. 그는 과거에 실제로 붕괴되었던 수많은 제방 사례들을 마치 탐정처럼 역으로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와, 이 제방이 무너졌다면 당시 흙의 실제 강도는 얼마였을 것이다 라고 역산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실제 강도값을 베인 시험으로 측정한 값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아하. 그 결과 베인 시험 값이 실제 강도보다 체계적으로 높다는 것, 즉 위험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실패 사례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수많은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경험을 숫자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무너진 제방들이 남긴 교훈을 집대성한 셈이군요. 그래서 비에롬이 제안한 해결책이 뭔가요? 그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보정계수 뮤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는 흙의 종류, 특히 흙이 얼마나 끈적거리고 변형이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소성지수 PI라는 값이 있어요. 이 소성지수 값에 따라서 베인 시험 값을 얼마나 할인해서 적용해야 안전한지를 정리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아, 할인율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정계수는 항상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예를 들어 소성지수가 아주 높은 매우 끈적이는 흙이라면 보정계수가 0.6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건 현장에서 강도를 100이라고 측정했더라도 실제 설계에는 60으로만 적용해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아, 일종의 안전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군요. 현장에서 정밀하게 측정한 그 날것의 데이터에다가 수많은 실패 경험에서 얻은 공학적 지혜를 곱해서 현실에 맞게 보정해주는 셈이네요. 바로 겁니다. 기술의 정밀함과 경험의 지혜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설계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현장에서 베인 시험으로 강도값, 즉 시우 베인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그 흙의 소성지수를 실험실에서 구한 뒤에 비에룸의 제안에 따라 적절한 보정계수 미우를 찾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설계에 사용하는 강도값, 시우 디자인은 현장에서 측정한 값에 이 보정계수를 반드시 곱해서 값을 안전하게 낮춰준 값, 즉 시우 디자인은 뮤 시우 베인이 되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인용된 국내 설계 기준 KDS 11010에도
소성 지수에 따른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설계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두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현장 배인 전당 시험은 너무 연약해서 다루기조차 힘든 흙의 강도를 교란 없이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는 마치 땅속을 살피는 내시경과 같은 아주 똑똑하고 유용한 도구다. 그 내시경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왜냐하면 내시경으로 본다고 해서 병을 바로 진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의 경험으로 판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 내시경으로 본 결과를 그대로 믿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대평가라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비에룸의 보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거쳐야만 한다는 거죠. 흙의 고유한 특성, 즉 소성지수를 고려해서 측정값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이 지혜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배인 시험은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시험은 정밀한 현장 측정 기술과 또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 축적된 공학적 통찰이 어떻게 결합해서 안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만으로도 또 이론만으로도 불완전한 것을 둘의 결합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죠. 기술과 경험의 조화, 바로 그게 핵심이군요. 네,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정교한 현장 시험법과 데이터를 보정하는 공학적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기술과 데이터가 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백히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보정 계수를 선택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고려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엔지니어의 경험과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데이터를 손에 쥔다 해도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의 통찰력 없이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안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